석유 왕국이 미국한테 칼을 꽂았습니다. 72시간 안에 사과하지 않으면 미국행 원유 수송 전면 중단한다.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우디 따위가 감히? 백악관은 즉각 역공에 나섰습니다. 석유 거래 끊겠다고 협박하면 굴복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48시간 뒤 리야드 왕궁 앞 사우디 국왕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섰습니다. 300조 원 원전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OPEC 18개국이 기립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젠장.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어. 사우디는 왜 석유 동맹 70년을 걷어차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50년 전 섭씨 52도 사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을 무릎 꿇린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어댔어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 직통번호였죠. 28년간 에너지 전쟁터를 누빈 저에게도 새벽 백악관 전화는 심상치 않은 신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래드 존슨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으로 일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오라는 명령이었고 CNN을 켜보라는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어요. 사우디가 미쳤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였죠. 워싱턴 DC의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배어났고 백악관까지 12분이 12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라디오에서는 CNN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리야드 왕궁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72시간 이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백악관 서쪽 출입구에 도착하니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여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대통령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국가안보보좌관과 CIA 국장, 국무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CNN 화면이 떠 있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흰색 전통 의상을 입고 단상에 서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ATM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것이 조상들이 흘린 피와 땀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 그리고 72시간 안에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미국행 원유 수송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 경제는 석유가 전부인데 미국한테 못 팔면 누구한테 판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CIA 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CIA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사우디와 한국이 극비리의 300조 원 규모의 원전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PR 1,400원전 20기를 사우디 전역에 건설해서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국무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8시간 안에 사우디를 설득해서 한국 계약을 파기시키라는 명령이었어요. 협박이든 회유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석유거래 달러 결제 차단 카드도 쓰고 왕실 자산 동결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이글이글 타오르게 했어요. 사우디가 한국 손잡는 순간 미국의 석유 패권이 무너지고 중동 전체가 미국에서 멀어지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끝난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집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따위한테 사우디를 뺏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한국은 미국 기술을 배운 나라였고 원전도 우리한테 배운 기술이었으니까요. 70년 석유 동맹을 한국 같은 나라한테 줄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28년간 저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로 여겨왔습니다. 제 아버지도 1970년대 중동 담당 외교관이었는데 한국 건설 인부들은 고분고분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은 늘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곧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지, 그들이 지난 50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사우디가 왜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요.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저는 아직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을 나선 저는 곧장 에너지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이미 12명의 핵심 인력이 모여 있었어요. 중동국 국장, 원자력 담당 부국장, 석유전략 분석관, CIA 에너지 담당관까지 전부 잠을 설친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원전 산업 현황 보고서였죠. 작전명을 정했습니다. 사막의 여우였어요. 사우디를 다시 미국 품으로 끌어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원자력 담당 부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사기를 2009년에 수주했고 작년에 전부 완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총 20조 원 규모였고 약속한 공기를 정확히 지켰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원전 기술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냐고 물었죠. 부국장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APR 1400원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당 부분 개량했다고요. 특히 안전성 부분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든 기준을 통과했고 건설 기간도 미국보다 2년 빠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 기술 아니냐고요. 우리가 라이선스 안 줬으면 한국은 원전 하나도 못 짓는 나라라고 했어요. 회의실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저는 28년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 허락으로 성장한 나라였고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제 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붐 시절 한국 노동자들은 고분고분했고 미국 기술자들 말에 절대 복종했다고요. 그게 한국의 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중동국 국장이 협박 카드 목록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 거래 달러 결제 차단이었어요. 사우디가 미국 달러 없이 석유를 팔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사우디 왕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이었습니다. 규모만 5조 달러에 달했어요. 세 번째는 F-15 전투기 부품 공급 중단이었습니다. 사우디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전부 미국제였기 때문에 부품만 끊으면 2주 안에 비행이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박 카드는 충분했어요. 사우디가 이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제가 남아 있었죠. 한국이 계속 사우디를 꼬드기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30분 뒤 저는 한국 대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 원전 계약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국 대사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대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차관님 말씀 잘 들었다고 본국에 보고하겠다고만 했어요. 항의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보고하겠다는 말뿐이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한국 외교관들은 늘 미국 압박에 당황하고 해명하기 바빴거든요. 회의를 마치고 저는 리야드 행전용기에 올랐습니다. 48시간 중 이미 6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시간이 촉박했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사우디는 결국 미국을 선택할 거라고, 한국 따위는 금방 정리될 거라고 믿었죠. 전용기가 이륙하던 순간 스마트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CIA 중동 지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특사단 24시간 전 리야드 도착. 현재 왕궁 내 귀빈관 숙소 배정. 왕세자와 비공개 만찬 예정.
저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 속을 가르며 날아가는 전용기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28년 경력이 한국 따위한테 진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게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1시였습니다. 전용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섭씨 48도였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든 온도였죠. 사막의 태양은 자결했고 공기는 마치 용광로 속 같았습니다. 트랩을 내려서는데 사우디 외교부 의정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국 에너지부 차관을 환대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최소한의 예의만 갖춘 채 악수를 건넸고 환영 인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며 저는 왕세자 면담 일정을 물었습니다. 의정관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왕세자님께서 매우 바쁘시다는 것,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내일 오전으로 잡아보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직접 날아왔는데 일정 조정이라니요. 무슨 급한 일정이 있습니까? 한국 특사단과 회의가 있으십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특사단이 지금 왕궁 안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의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회의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왕세자께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 시내가 펼쳐졌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 놈들이 이미 왕세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24시간 먼저 도착해서 선점했다는 뜻이었죠. 숙소는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워싱턴에서 보낸 긴급 보고서가 여러 통화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 특사단 분석 자료였죠. 특사단 단장은 강민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초반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고 현재는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어요. 이력을 훑어보니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의 MIT 박사, APR 1400원전 개발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참여했고 UAE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 협상단장을 맡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 있었습니다. 이력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결국 한국 관료일 뿐이었어요. 미국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었죠. 28년간 제가 본 한국 외교관들은 전부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사우디 현지 언론 동향 분석이었어요. 주요 일간지 일면에 한국 특사단 도착 소식이 크게 실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50년 은혜를 갚으러 온 형제들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을 읽으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97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들 이야기를 미화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우디 인프라 건설에 한국인 수만 명이 투입됐고 그들이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피땀 흘려 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 받고 일한 거잖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긴 비행의 피로를 씻어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 특사단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우디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공식 면담은 내일이지만 외교부 장관과 비공식 만남이 잡혀 있었거든요. 왕궁은 리야드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황금빛 돔과 하얀 대리석 기둥이 사막의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났어요.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화려했어요. 아랍 전통 문양으로 장식된 벽면과 샹들리에가 위압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하는데 앞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동양인들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7명의 일행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다가왔죠. 한국 특사단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맨 앞에 선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에 감색 넥타이,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민호 특사였죠. 보고서에서 본 사진 그대로였어요. 그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어 발음이 완벽했어요. 브래드 차관님이시군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단단했어요. 서류만 다루는 관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강 특사님, 저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서로가 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 특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세자님과 좋은 회의하셨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빈정거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불쾌했어요. 아직 면담 전입니다. 내일 오전으로 잡혀있죠. 아, 그러시군요. 강 특사의 눈에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뭡니까? 협박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사우디 사람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이분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협박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하죠. 강 특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 화상 브리핑이 있습니다. 왕세자님도 참석하실 거예요. 차관님도 오시면 좋겠네요. 제가 왜 거기를 갑니까? 한국이 뭔지 알게 되실 테니까요. 강 특사가 미소를 지으며 일행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자신감은 뭡니까? 미국 에너지부 차관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방 창문을 열고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사막을 밝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28년 경력이 한국 따위한테 진리 없다고, 내일 왕세자를 만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게임을 장악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완전히 패배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저는 왕궁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세자 면담은 또다시 연기됐어요. 대신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 화상 브리핑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20여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왕실 고문관들, 그리고 한국 특사단이었습니다. 저는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강민호 특사가 연단에 섰어요. 대형 스크린이 켜졌고 그가 리모컨을 들어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 영상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지역의 사막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건설 현장이 나타났어요. 4개의 원자로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크레인과 건설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 특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009년 착공한 바라카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총 사업비 20조 원 규모였고 계약 당시 약속한 공기는 2020년까지 전체 완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1년 4월 정확히 계약대로 모든 호기가 상업운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시 완공이라고요? 원전 건설에서 정시 완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조지아주에 짓던 보글 원전은 예정보다 7년이나 지연됐고 비용은 2배로 뛰었어요. 프랑스가 핀란드에 짓던 올킬로오토 원전은 12년이나 늦어졌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현장 내부 모습이었어요. 밤 장면이었는데도 현장 전체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사막을 밝히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개미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 특사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새벽 2시 30분에 촬영한 것이라고요. 한국 건설사들은 사막에서도 24시간 3교대로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합니다. 여름철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어가면
오히려 밤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 속도를 유지했다고 했어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건설사는 어떻게 합니까? 강 특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주간 근무만 하고 여름철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노동법 때문에 야간 작업이 제한되고 휴가도 철저히 보장해야 하니까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미국 건설 현장은 노조가 강했고 야간 작업 수당이 비쌌으며 안전 규정도 까다로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던 거죠.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내부였어요. 거대한 압력 용기가 설치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수백 톤짜리 강철 구조물이 정밀하게 제자리에 안착하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용접 부위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강 특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APR-1400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설계된 3세대 플러스 원전이라고 했어요. 피동형 안전 시스템이 적용돼서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더라도 72시간 동안 자동으로 냉각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미국 AP-1000보다 출력은 40% 높지만 안전성은 오히려 더 우수하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상당 부분 개량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겉으로는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나왔습니다. 준공식 장면이었어요. UAE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무대 한쪽에 UAE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강 특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지어주고 끝내지 않았다고요. 계약에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UAE 청년 400명을 한국으로 데려가서 2년간 교육시켰고 이들이 현재 바라카 원전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기술 이전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강 특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원한다고, 고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반자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사우디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전 20기를 짓는 동안 사우디 청년 2,000명을 교육시켜서 결국에는 사우디가 스스로 원전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파는 게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우디 관료들이 한국 특사단을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강 특사는 하나하나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게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술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대결이었죠. 미국은 고객을 원했고 한국은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더 이상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외교부 의정관이 특별한 장소에 가보라고 권유했거든요. 리야드 국립박물관이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관계를 이해하려면 꼭 봐야 할 전시가 있다는 말과 함께였어요. 오후 3시 박물관 3층 특별전시관에 들어섰습니다. 입구에 아랍어와 영어로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사막을 일으킨 형제들, 1970년에서 1985년 중동 건설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시실로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5년 리야드 외곽 건설 현장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백 명의 동양인 노동자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었습니다. 헬멧도 없이 맨손으로 철근을 나르고 있었죠. 뙤약볕 아래서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들이 선명했어요. 사진 아래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사우디는 석유 수입으로 국가 인프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도로, 항만, 공항, 병원, 학교가 필요했는데 사우디에는 기술자도 노동자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인력이 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다음 전시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낡은 안전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흰색이었던 것 같은데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업복과 군화가 전시돼 있었죠. 설명문에는 1977년 주베일 산업항만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한국인 노동자의 유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더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사진은 섭씨 52도를 가리키는 온도계 옆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은 천막 숙소에서 잠을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디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사진은 병원 침대에 누운 노동자였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설명문을 읽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978년 주베일 정유공장 건설 중 폭발 사고가 있었고 한국인 노동자 23명이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사우디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자신들은 불길 속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1970년대 주사우디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때 한국 노동자들을 자주 보셨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이라고. 미국 기술자들 지시에 절대 복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은 고분고분한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걸고 일한 사람들이었고 사우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상 자료실이었어요. 작은 극장 형태로 꾸며져 있었고 스크린에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좌석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영상은 1979년 리야드, 담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80대로 보이는 사우디 노인이 아랍어로 말하고 있었고 영어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더우면 쉬었지만 한국인들은 쉬지 않았어요. 라마단 기간에는 우리가 금식하니까 그들도 우리 앞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존중해 준 거죠. 다음 인터뷰인은 60대 사우디 여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 기술자와 함께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형제였다고. 우리를 가르쳐줬고 우리와 함께 땀 흘렸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시점의 영상이었어요. 리야드 외곽에 조성된 작은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하얀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묘비를 클로즈업했습니다. 한글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1973년부터 1985년까지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한국인은 총 847명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사막에 잠들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847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서 죽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시실을 나서는데 마지막 전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에 한글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옆에 영어 번역문이 붙어 있었죠. 어머니, 여기는 정말 덥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정도예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번 돈으로 동생들 대학 보내고 집도 고치고 싶어요.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가겠습니다.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이 편지는 1981년 주베일 건설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했어요. 편지를 쓴 김영수 씨는 그해 7월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이 편지는 그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쓴 마지막 편지였다고 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8년 외교관 경력 중 처음이었어요. 전시관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미국 기술을 배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자기 길을 만든 나라였어요.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한국인들과 함께 사막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왔던 거예요.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사우디를 ATM이라고 불렀습니다. 박물관에서 돌아온 저는 호텔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47명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왜 그곳에서 목숨을 바쳤는지, 사우디 사람들이 왜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드디어 왕세자 면담이 성사됐습니다. 왕궁 집무실로 안내받았어요. 화려한 아랍 전통 장식으로 꾸며진 방이었지만 분위기는 현대적이었습니다. 대형 책상 뒤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왕세자는 흰색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는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있었어요. 앉으라는 손짓을 받고 저는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잠시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어요. 날씨 이야기, 비행 이야기, 리야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왕세자도 저도 이 만남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와 한국의 원전 계약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이 계약이 체결되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어요. 왕세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카드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첫째, 석유거래 달러 결제 제한 가능성. 둘째, 사우디 왕실의 미국 내 자산 5조 달러에 대한 동결 검토. 셋째, F-15 전투기 부품 공급 중단. 넷째, 미국 방산 기업들과의 모든 협력 재검토. 말을 마치고 왕세자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왕세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차관님, 미국은 사우디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동맹국이라고 대답했죠. 왕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국은 사우디를 ATM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했죠. 돈 넣으면 석유 나오는 기계. 그게 미국이 보는 사우디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세자가 계속했어요. 70년간 우리는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었습니다.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했고, 미국 무기를 사들였고, 미국 정책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건 무엇입니까? 조롱과 모욕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제 박물관에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197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의 기록을 봤다고, 그들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왕세자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그들은 우리를 존중했고, 우리와 함께 땀 흘렸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다고 하셨어요. 왕세자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78년 주베일 건설 현장으로 보였어요.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청년과 안전모를 쓴 동양인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십니다. 왕세자가 사진 속 아랍인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분이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한국인 기술자 박철수 씨입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을 자주 시찰하셨습니다. 왕세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때 박철수 씨를 만나셨고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박철수 씨는 할아버지께 한국어를 가르쳐 드렸고 할아버지는 그분께 아랍어를 가르쳐 주셨죠.
왕세자가 사진을 도로 받아들었습니다. 1981년 여름이었습니다. 주베일 정유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한국인 노동자 23명이 사망했고 박철수 씨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사고 현장에 달려가셨습니다. 박철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죠.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다른 외국인 기술자들은 다 대피했는데 왜 당신만 남았느냐고요. 왕세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박철수 씨가 대답하셨습니다. 사우디 동료들이 아직 안에 있었다고. 그들을 먼저 내보내야 했다고. 우리는 형제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왕세자가 계속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분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국이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갚겠다고. 형제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왕세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관님, 지금 한국이 우리에게 원전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미국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파트너로 대우해 줍니다. 제가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왕세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50년 전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왕세자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미국의 협박 카드들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약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옳은 일이니까요. 저는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왕세자 집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배했다고요. 미국은 협박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힘은 협박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왔고 거래가 아니라 희생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50년 전에 그 씨앗을 뿌렸고 지금 수확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세자 면담이 끝나고 저는 곧장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사우디 설득 실패, 왕세자는 한국을 선택할 것이며 협박 카드는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트럼프의 폭발이 들렸어요.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제게 48시간 더 준다고 했어요. OPEC 정기총회가 3일 뒤 비엔나에서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사우디가 한국 계약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 발표를 막으라는 최후 명령이었죠. 저는 리야드를 떠나 비엔나로 향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의 11월은 쌀쌀했어요. 중동의 뜨거운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OPEC 본부는 도나우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회의 당일 아침, 저는 미국 대표단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대표로 참석했고 저는 에너지 담당 배석으로 함께했어요. 회의장에는 OPEC 18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이란, UAE,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세계 석유 생산의 40%를 좌우하는 사람들이었죠. 오전 세션은 정례 안건들로 채워졌습니다. 생산량 조정, 가격 정책, 시장 동향 분석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 휴식 후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의장이 특별 발표가 있다고 선언했어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대형 스크린이 켜졌죠.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사우디는 대한민국과 포괄적 에너지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00조 원. 그 아래로 계약 내용이 나열됐어요. APR 1,400원전 20기 건설,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 완공, 기술 이전 및 현지화 프로그램, 사우디 인력 2,000명 교육 훈련 포함.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옆에 앉은 국무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우디 장관이 계속했어요. 이 협정은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50년 전 사우디를 위해 희생한 한국 형제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며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파트너십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때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1970년대 건설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사막에서 땀 흘리는 한국 노동자들, 사우디 동료들과 함께 웃는 모습들, 그리고 주베일 묘지의 하얀 묘비들이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47명의 한국인이 사우디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았고 이제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라크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UAE가 따라했습니다.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로 박수가 퍼져나갔죠. 국무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국무장관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OPEC 회원국 간 신뢰를 해치는 일방적 결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우디가 이 계약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석유거래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무장관이 계속했어요. 또한 사우디 왕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방산 협력 전면 중단도 고려 중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회의장 뒤편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예정에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죠. 왕세자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국무장관과 눈이 마주쳤지만 왕세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께 말씀드립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70년간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우리는 충실했고 협조적이었으며 인내했습니다. 왕세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를 ATM 취급하고 조롱하고 협박하는 동맹은 필요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왕세자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했고 파트너로 대우했으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달러 결제 차단으로 위협한다면 사우디는 석유 생산량을 즉시 30% 감축할 것입니다. OPEC 회원국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30% 감축이면 국제유가가 폭등할 게 뻔했습니다.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란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사우디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라크가 따랐어요.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UAE, 쿠웨이트, 베네수엘라가 차례로 일어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무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요. 왕세자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를 건드리는 자는 사우디의 적입니다. OPEC는 이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연문이 열렸어요. 한국 특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특사가 앞장서서 걸어왔고 왕세자가 그를 맞이했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OPEC 18개국 대표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로 퍼졌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무장관이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회의장을 빠져나왔죠. 복도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OPEC 대표들이 한국 특사단을 둘러싸고 축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8년 외교관 인생 중 가장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완전히 밀려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비엔나를 떠나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는 물결이 어둠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죠. 국무장관은 앞쪽 좌석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백악관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대한 제재 강화, 석유 대체 공급원 확보, 중동 전략 재검토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거든요. 저는 지갑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5년 리야드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아버지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웃고 계셨죠.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그게 한국의 숙명이라고요. 저는 28년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은 늘 미국 뒤를 따라다니는 나라였고,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제가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2시에도 24시간 돌아가는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 섭씨 52도 사막에서 목숨을 바친 847명의 노동자들, 정시 완공으로 약속을 지킨 신뢰, 그리고 파트너를 갑이 아닌 형제로 대우하는 철학. 이것이 진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동맹국들을 ATM으로 받고 협박으로 굴복시키려 했으며 조롱으로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고 백악관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표를 썼습니다. 28년 경력을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외교를 할 수 없었거든요. 동맹을 협박하고 친구를 갑질하는 외교는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사표를 받지 않으려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라고, 실수는 누구나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미국 외교의 오만과 몰락이었어요. 28년간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특히 사우디에서의 일주일은 한 장 전체를 할애했죠. 책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28년간 한국을 무시했다.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됐다. 기술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은 마음을 가진 나라가 됐다. 5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파트너를 존중하는 마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마음. 이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다. 미국은 협박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틀렸다. 진짜 힘은 존중에서 나온다. 희생에서 나오고 신뢰에서 나온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책은 6개월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공감했어요. 물론 트럼프 지지자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욕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출판 기념회에서 한 독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가능하다고, 하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고, 협박 대신 존중을 배워야 하며, 갑질 대신 파트너십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미국은 점점 더 고립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우디의 첫 번째 APR 1,400원전이 착공됐고, 한국 기술자 300명과 사우디 연수생 500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독일도 한국과 배터리 협력을 시작했고, 프랑스도 한국조선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영국이 아니라 사우디가 그 첫 번째 조각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세계가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 전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엔나에서의 그날, 사우디 왕세자의 결단,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요. 헤어지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강 특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을 뿐이에요. 1970년대 독일이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줬고, 사우디가 우리에게 일자리를 줬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파트너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똑같이 존중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도 경제도 아니었어요.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았던 그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그 태도가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었던 겁니다. 미국은 언제 무릎 꿇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군림했고 늘 요구했으며 늘 협박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중심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그 작은 나라가 이제 세계의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28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